2024년 12월 서울 강동구 5년 만에 문을 연 이케아 신규 매장 오픈 첫날입니다. 수천만 명의 인파가 몰렸죠.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사람들은 쇼룸 구경하고 미트볼 먹고 사진 찍었습니다. 근데 정작 고가 가구 수령구역 텅 비었어요. 계산대도 한산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이케아는 혁명이었죠. 북유럽 감성, 저렴한 가격, 주말마다 광명점은 발 디딜 틈이 없었죠. 그런데 지금은 아무도 사지 않습니다. 숫자가 더 충격적인데요. 2023년 영업이익 91% 증발, 단기 순손실까지 기록했어요. 계룡점, 대구점 출점, 백지화, 평택 물류센터 건립도 철회됐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에 백화점에선 수천만 원짜리 소파가 대기 명단을 받으며 팔렸어요. 오늘의 집은 폭발적으로 성장했고요. 경기 탓이 아니라는 얘기죠. 오늘은 이케아가 왜 한국인에게 외면당했는지, 그들의 마지막 승부수가 통할 수 있을지 파헤쳐보겠습니다. 이케아의 무기는 가성비였어요. 2014년 진출 당시 해외 직구로 비싸게 사던 북유럽 가구를 저렴하게 직접 볼 수 있다? 사람들은 열광했죠. 기존 국내 가구 시장의 불투명한 가격 구조를 완전히 뒤집었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깨달았어요. 이케아 진짜 쌀까? 플랫펫이 첫 문제였습니다. 서양은 인건비가 비싸 직접 조립이 합리적이었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몇만 원이면 전문가가 30분 만에 뚝딱 해줍니다. 직접 조립은 고역이 됐죠. 설명서 보며 몇 시간 씨름하다 나사 하나 남기고 결국 업체를 부르는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배송비는 두 번째 문제였어요. 광명이나 고향 외곽 매장까지 직접 안 가면 배송비가 붙고 지방은 더 비쌌죠. 온라인 주문하면 제품값, 배송비, 조립비 따로따로 청구가 됐어요. 총 비용을 계산하니 전혀 싸지 않았습니다. 진짜 킬러는 시간이었어요. 외곽 매장 왕복 2-3시간, 미로처럼 설계된 동선 헤매며 쇼핑 2-3시간, 집에서 조립 몇 시간, 주말이 통째로 사라졌어요. 처음엔 신기했죠? 근데 두 번째, 세 번째부터는 내 시간이 아까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쿠팡, 오늘의 집이 등장했어요. 배송 무료나 저렴하고 완제품으로 배송, 문 앞까지 와서 설치까지 해주고요. 중국산 가구는 가격도 비슷하거나 더 쌌습니다. 이케아의 가성비는 이렇게 무너졌어요. 이케아 쇼룸은 아름다웠습니다. 넓은 거실, 여러 침실, 책으로 가득한 서재, 햇살 가득한 주방. 북유럽식 감성이 물씬 풍겼죠. 사람들은 쇼룸을 보면서 우와,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는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한국 현실은 완전히 달랐어요. 2024년 기준 1인 가구 1000만 돌파, 전체 가구의 35%가 넘습니다. 대부분은 20평도 안 되는 작은 원룸이나 오피스텔이죠. 이케아 쇼룸이 보여주는 넓은 집, 여러 개의 방, 이게 1인 가구나 소형 주거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꿈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박탈감이었습니다. 저건 나랑 상관없는 다른 세상 얘기야. 이케아는 한국의 현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반면 경쟁사들은 달랐어요. 일본의 니토리는 좁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쓰는 가구 배치와 수납 방법을 보여줬어요. 10평대 원룸에서도 쓸 수 있는 실용적인 솔루션을 제시했죠. 오늘의 집은 더 영리했습니다. 실제 사용자들이 올린 좁고 오래된 집 사진 속에서도 안락함을 만들어내는 이야기를 공유했어요. 사람들은 거기서 공감과 위로를 얻었습니다. 나 같은 집에 사는 사람도 저렇게 예쁘게 꾸밀 수 있구나. 이케아는 여전히 북유럽의 넓은 집만 보여줬고 한국 소비자들은 점점 더 멀어져 갔습니다. 더 충격적인 변화가 일어났어요. 한국 소비자들의 구매 기준 자체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가성비에서 가심비로요. 가심비는 가격 대비 마음의 만족입니다. 조금 비싸도 내 마음에 쏙 들고 나를 표현할 수 있는 물건을 사겠다는 소비 방식이죠. 이건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었어요. 소비 문화의 근본적인 변화였습니다. 숫자가 이걸 증명합니다. 이케아가 영업이익 91%가 증발하는 동안 백화점에선 수천만 원짜리 이탈리아산 소파가 대기 명단을 받으며 팔렸어요. 최고가 라인 침대도 마찬가지였고요. 사람들이 싼 건 안 사면서 비싼 건 오히려 샀습니다. 양극화된 소비 패턴이죠. 왜일까요? SNS 때문입니다. 인스타그램, 오늘의 집 같은 플랫폼이 대중화되면서 사람들은 자기 집을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예쁜 가구, 감성적인 인테리어, 독특한 소품들, 이런 걸 SNS에 올리고 좋아요를 받는 게 새로운 즐거움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케아 가구는 너무 평범했어요. 너무 많은 사람이 가졌고 디자인도 비슷비슷했습니다. SNS에 올려봐요.
나도 저거 있어 이런 반응만 나오죠. 자랑할 만한 게 아니었던 겁니다. 사람들은 좀 더 비싸더라도 좀 더 독특하고 감성적인 가구를 원하기 시작했어요. 나만의 스타일을 표현할 수 있는 것으로 말이죠. 그리고 여기서 오늘의 집이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단순 쇼핑몰이 아니라 집 자랑하는 SNS 커머스였죠. 예쁜 집 사진 보고 아이디어 얻어서 같은 제품 구매하는 패턴. 2018년 72억 원 매출이 5년 만에 30배 성장했어요. 한국 가구 시장의 중심은 완전히 옮겨갔습니다.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실용성에서 감성으로, 가성비에서 가심비로. 이케아는 여전히 과거의 성공 공식에 머물렀고 시장은 이미 다른 곳으로 가버렸습니다. 수년간의 실적 악화 끝에 이케아가 움직였습니다. 기존의 성공 공식을 완전히 깨는 파격적인 전략, 바로 도시형 매장 강동점이에요. 2020년 동부산점 이후 5년 만에 신규 매장이자 서울 첫 매장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이케아의 정체성이었던 외곽 단독 대형 매장 블루박스를 버린 겁니다. 대신 도심 복합 쇼핑몰 아이파크 더 리버몰에 입점했어요. 이게 얼마나 파격적인지 아십니까? 거대한 창고형 매장으로 임대료 절감하던 전략을 완전히 포기한 겁니다. 매장 규모도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어요. 광명점이 13만 제곱미터였다면 강동점은 2만 5천 제곱미터예요. 효율성을 높인 거죠.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접근성 때문인데요. 외곽까지 가는 게 너무 불편하다던 소비자들의 목소리를 드디어 들은 거예요. 강동점은 차량 접근 좋고 향후 지하철 9호선 연장 개통도 예정되어 있어요.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많아서 유동인구도 풍부하고요. 옴니채널 전략도 본격적으로 도입했어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하는 디지털 솔루션입니다. 매장 내 키오스크로 온라인 주문하고 앱으로 바코드 스캔해서 빠르게 결제하는 스캔하고 담기 시스템. 쇼핑 시간 단축이 목표였죠. 현재 제품의 52%가 온라인에서 팔리는데 2030년까지 택배 주문을 1.5배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가격도 과감하게 내렸어요. 지난해 181억 원을 투입해서 1200개 제품 가격을 평균 15% 낮췄어요. 올해 2월에도 170개 제품 추가 인하했고요. 배송비 최저가도 1만 원까지 내렸습니다. 총 비용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이었죠. 식음료 시설은 대폭 강화했습니다. 600석 규모 대형 스웨덴 레스토랑, 국내 이케아 매장 중 최대 규모 스웨디 카페, 등심 돈가스 8,900원 같은 저렴한 메뉴와 강동점 단독 메뉴도 선보였어요. QR코드 주문 시스템도 국내 최초로 도입했고요. 밀키트, 간식, 해산물 파는 스웨디시 푸드마켓까지 운영하면서 가구의 소매 유통까지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케아는 자신감을 내비쳤어요. 경쟁사가 있을 때 오히려 이케아의 매력이 돋보인다고요. 과연 그럴까요? 강동점 전략엔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경쟁사와의 직접 대결인데요. 아이파크 더 리버몰엔 이케아만 있는 게 아닙니다. 1층 맞은편엔 경쟁 브랜드 일룸이 있어요. 3층엔 리틀 이케아라고 불리는 니토리가 있고요. 지하 1층엔 모던하우스와 다이소까지 입점해 있습니다. 심지어 지하 1층엔 대형 이마트까지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과거 광명점이나 고양점에선 고객이 오직 이케아만 보러 왔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완전히 달라요. 엘리베이터 하나만 타면 경쟁사로 쉽게 이동할 수 있어요. 고객들은 이케아 쇼룸에서 구경만 하고 실제로 구매는 일룸이나 니토리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오픈 첫날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구경꾼은 엄청 많았는데 정작 고가 가구를 수령하는 셀프 서브 구역대나 계산대는 한산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케아를 아이쇼핑 공간으로만 이용한 거예요. 쇼룸 구경하고 사진 찍고 미트볼 먹고 실제 구매는 다른 곳에서 하는 거죠. 이케아는 쇼핑몰의 집객 역할만 하고 매출은 경쟁사가 가져가는 상황. 이걸 앵커 테넌트의 함정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많이 모으지만 정작 본인은 돈을 못 버는 거예요. 식음료 시설도 경쟁이 치열합니다. 쇼핑몰 안에 스타벅스, 전문 식당가가 얼마나 많은데요. 지하 1층 이마트에서 식품 구매도 가능하고요. 스웨디시 푸드마켓의 경쟁력은 불투명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이케아 코리아의 위상이에요. 이케아 코리아 매출은 글로벌 전체의 약 1%에 불과합니다. 만약 강동점마저 실패한다면 본사 입장에서는 더 이상 한국 시장에 투자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국내 사업 축소 가능성이 현실화될 수 있어요. 이케아 코리아의 10년은 우리에게 뼈아픈 교훈을 남겼습니다. 어제의 혁신이 오늘의 관성이 되고 내일의 족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케아의 몰락은 불황 탓이 아닙니다. 한국 시장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전략의 실패예요. 같은 시기에 한샘이나 현대리바트 같은 국내 업체들은 온라인을 강화하고 소형 가구를 늘리며 배송 및 설치 서비스를 개선했습니다. 시장 변화에 맞춰 몸을 바꾼 거죠.
이케아가 한국에서 살아남으려면 단순히 가격 인하하거나 매장 위치 바꾸는 걸로는 부족합니다. 한국인의 변화된 욕망에 충족해야 돼요. 시간을 존중하고 1인 가구 현실에 맞는 솔루션을 제시하고 SNS에 자랑할 수 있는 감성 디자인을 갖춰야 합니다. 10년 전 이케아는 혁신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선택받지 못한 브랜드가 되고 있습니다. 광동점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요. 이케아는 과연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앞으로 1, 2년 안에 나올 거예요.